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11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PPT,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주차 3차 시 마지막 부분에 변별적 자질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들어갔었죠. 지난주에 이제 뭐 PPT 양은 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앞에 의문 과정의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얘들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얘들이라 그 이야기들이라 좀 속도를 냈어요. 그래서 그 변별적 자질 얘기가 이 이야기의 이번 PPT의 앞부분에, 이번 주 강의 앞부분에 있었더라면 얘기의 연장선상이 조금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진행이 좀 빨리 되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변별적 자질, distinctive feature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질의 개념, 자질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제 말하자면 변별적 자질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먼저 배웠었죠. 그래서 분절음은 이제 계기적인, 그러니까 선조적이라고 해요. 사실 일본식 한자어긴 한데 리니어하다. 그래서 L-I-N-E-A-R, 그래 리니어한 그런 어떤 시간 단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음, 모음,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그 계기적인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분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평음의 양순 폐쇄음, 이제 비읍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분절음이 발음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 두입술을 이용하는 속성, 그 다음에 구강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 폐쇄음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비강 통로를 막아서 비음이 안 되게 하는 속성, 그 다음에 이건 평음이니까 근육 긴장을 수반하지 않는 속성, 이런 것들이 동시에 구현되어서 하나의 분절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런 특성, 혹은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변별적 자질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자연부류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폐쇄음 부류, 사실 이제 조음성학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브드그 소리하고 흐가 있으면 브드그가 더 가깝다라고 느끼는 것은 폐쇄음의 속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반면 H 소리는 사실 폐쇄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한 기준으로 자연부류, 내추럴 클래스를 소리들을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변별적 자질은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시스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가적인, 그래서 이분법이나 혹은 양분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양분자질 혹은 이분자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변별적 자질의 개념을 배웠던 거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이제 이 페이지에 가보면, 11번째 PPT 이 페이지에 가보면 변별적 자질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너무 확대를 시켜놔가지고. 네, 변별적 자질의 이제 기능, 이제 개념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변별적 자질의 기능은 뭐냐? 언어학적인 어떤 그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사용한다면 뭔가 그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분절음 단위로의 기술 방법을 뛰어넘는 혹은 더 유용한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변별적 자질의 기능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PPT 자료를 보면, 첫 번째는 분류의 기능, 두 번째는 변별의 기능, 세 번째는 음성 기술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변별적 자질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조음음성학 혹은 음영음성학의 기본적인 음성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이것들을 그 단순히 음성학적으로 정의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의문론적인 기술지, 뒤에 가면 의문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의문 과정을 규칙으로 기술하는데 이 자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뭐 마지막에 보면 음성 기술의 기능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분류의 기능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제 자연부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누구나 예를 들면 부가 있고, 이제 평음의 양순 폐쇄음, 이제
비읍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음이 있고, 미음을 하면 안 되는구나. 니은이 있고, 치조 비음이죠. 그 다음에 뒤에 영국의 비음이 있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영국의 폐쇄음이다, 영국의 비읍, 이거 몰라도 누구나 비읍, 니은, 이응이 있을 때는 니은잉이 더 가까운 소리라고 느끼잖아요. 더 자연 부류로서 가깝다. 비음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음성을 공유하는 소리가 더 가깝다. 이렇게 어떤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조금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절음을 자음이다, 모음이다, 공명음, 폐쇄음, 비음 등등까지 분류를 하는데 그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을 분류할 때는 자음성 혹은 모음성 그런 기준이 필요할 때 이제 이 변별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 여기 모여라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용어에서 말하는 변별적 기능, 변별의 기능. 이제 구별, 사실 변별이라고 하면 굉장히 평소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리가 이제 우리가 음운론에서 말하는 대립, 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포지션, 대립이 이루어져야 각각의 음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예를 들면 브드그가 각각 음소로서 대립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변별이 되어서 구별이 되어서 이들이 음소로 각각 대립적 가치를 갖게 되느냐, 이제 그러한 변별의 기능을 변별적 자질이 해준다, 이 피처들이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소와 음소가 대립하는 것은 각 음소가 가진 자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음성이라는 자질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 따라서 이제 평음의 이제 양순 폐쇄음은 이제 당연히 비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비음성. 상대적으로 양순 비음은 플러스 비음성. 그러니까 조미치는 공통되지만, 조미치는 같지만 둘 다 그 양수음이지만 이 소리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음소로서 구별되어서, 즉 대립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제 비음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음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립의 주체는 알고 보면 각각의 개별 음소가 아니라 그 개별 음소가 가지고 있는 변별적 자질 덕 때문에 음소로서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이번 학기 강의가 진짜 너무 많아서 하필이면 이런 시즌에 이제 국어자료 강독도 하고 한류화 언어도 하고 이제 대학원 수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내 강의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음원론 수업에서는 이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같이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강독 시간에 이제 문자의 분류 체계를 공부할 때 이제 한글의 분류를 얘기할 때 이제 제프리 샘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문자론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는 단순한 음소 문자, 표음 문자에서 가장 발달하는 음소 문자에서 더 나아가 자질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질 문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획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 기본자 치음이죠. 설음이죠. 설음인 아설순치우에서 훈민정음 체계내에서 니은이 기본자죠. 자, 비음이잖아요. 근데 획을 하나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니은은 치조비음이었죠? 디귿은 어때요? 치조 폐쇄음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음이치는 같은데 폐쇄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비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죠. 자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이 디귿이라는 문자에 획을 하나 더 가하면 유기음이 되지요. 그러면 유기성이라는 자질을 구별해주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분절음을 더 분석해냈던 좀 더 발전적인 개념이 변별적 자질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획 하나를 더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을 참 과학적인 문자예요, 발음기관 상용했어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오히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더 대단한 이제 문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정말 야, 한국 참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문자가 처음 제대로 평가되고 했던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아니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문자가 왜 이렇게 훌륭하냐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피상적으로 한글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넘어가야 되죠. 자질 문자다. 근데 뭐 한국 학자들이 배가 불러서 무슨 자질 문자야 그냥 음소 문자면 됐지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변별적 자질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획에서 그 획 하나가 자질 하나인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음성 기술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분절음의 음가를 음성적으로 정의된 자질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제 맨 요번 차시에 혹시 미리 볼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가 2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를 가봐주세요. 지난주보다 좀 짧죠? 근데 내용이 조금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페이지에서 18페이지네요.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음운규칙의 기술 방식. 그러면서 쫙 보이죠?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으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사실 조금 무섭게 보이죠? 수학 기호를 사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운규칙을, 음운현상을 기술을 하는 수단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는 거죠. 그냥 보면 뭐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술을 했을 때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성을 규칙의 일반성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한참 3차시에 가면 이게 그렇게 끔찍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 여러분 시험에서 참 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네, 그래서 변별적 자질의 기능, 그 세 가지 분류의 기능, 변별의 기능, 음성 기술의 기능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변별적 자질과 잉여적 자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잉여적 자질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남는, 잉여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질을 이용해서 우리 뒤에 18페이지를 보면서 음운규칙을 기술했을 때 좀 더 경제적이고 일반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술을 했을 때 뭔가 남아도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잉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근데 뭐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일단 그 비음성과 같이 음소들의 대립관계를 변별해주는 기능을 가진 자질을 이제 그 대립관계를 변별해주는 것을 이제 변별적 자질이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따라서 변별적 자질은 음소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음성 자질일까요? 음운 자질일까요? 당연히 음운 자질이어야 되죠. 음소의 대립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음소는 분절음 단위였잖아요. 자음몽, 그래서 계기적 단위였는데 그러면 음소는 변별적 자질이 생기면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우리가 음소가 분자라면 변별적 자질은 원자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소는 결과적으로 변별적 자질 때문에 변별적 자질의 동시적 묶음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어떻게 됐었어요? 뭐 예를 들면 평음의 양순 폐쇄음 비읍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내는 속성은 순음성, 폐쇄성, 구강성, 이완성이 동시에 한꺼번에 쫙 이게 순서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작동을 해서 조음 동작을 해서 이 발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소는 변별적 자질에 의해 정의를 하면 변별적 자질의 동시적 묶음이다. Simultaneous bundle of distinctive features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적 구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변별적 자질의 동시적인 함께 동시적인 동작을 통해서 음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상황이 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변별적 자질이 이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럼 잉여적 자질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잉여 자질은 음성 자질이겠네. 네, 맞아요. 음성 자질인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유성성이라고 하는 자질은 우리가 음소의 이음들의 상부적 분포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상부적 분포는 결국 그 소리의
출현 환경이었잖아요. 그럼 유성음이 어떤 환경에서 출현하는지 우리들은 모두 예측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은 모두 잉여적인 거예요. 잉여적인, 변별적인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자, 서울여대 학생, 대학원생은 남녀공학이에요. 학부 학생. 자, 그럴 때 서울여대 학생을 정의할 때 여자다라고 하는 자질은 잉여적인가요? 변별적인가요? 잉여적이죠. 어차피 서울여자대학은 대학 학교상 남학생은 입학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대학원은 남녀공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부 서울여대의 학생이라고 할 경우에 여자라고 하는 자질은 변별적 자질이 아니라 잉여적 자질이에요. 그런데 서울여대 교수다라고 했을 때는 여자다라고 하는 자질, 즉 남자다, 여자다, 혹은 뭐 플러스 남자다, 뭐 마이너스 남자다. 그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의적이라고 했죠. 이 경우에는 잉여적 자질일까요? 변별적 자질일까요? 변별적 자질이 되죠. 왜? 그 경우에는 교수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성성은 한국어에서는 잉여적 자질이에요.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는 아닐 수 있죠. 다른 언어에서는 자,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에서는 유성성이 변별적 자질이에요. 반면에 유기성이 오히려 잉여적 자질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언어에 따라 그런 차이들이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언어에서,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서 음소를 선택하는 것이 다르듯이 자질도 역시 어떤 언어에서는 이게 변별적 자질일 수도 있고 어떤 언어에서는 잉여적 자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당 언어에서 잉여 자질은 음성 자질이다, 음운 자질이다. 당연히 음성 자질이 되죠.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요. 네, 유성성 자질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음가를 기술할 때 유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성성은 변별적 자질을 가지 못하고 이러한 자질을 redundant feature, 잉여적 자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잉여 자질은 당연히 이음의 상부적 분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 자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주요 부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요 부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질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자질이 나올 것 같아요? 분절음 가운데 가장 큰 이제 메이저 클래스, 이제 이것을 이제 주요 부류 자질이라고 하고 뭐 큰 대자를 써서 대부류 자질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음하고 모음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음하고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요 부류 자질 혹은 대부류 자질, 영어로는 major class feature라고 불러요. 음소를 큰 부류로 나누는 자질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주요 부류인 자음과 모음은 자음성으로 이제 그 다음에 모음과 반모음은 성절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음과 모음을 자음성이 아니라 모음성을 기준으로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했죠.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모음성, 복합 이걸 선택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좀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변별적 자질을 소개하고 있지만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되게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변별적 자질은 좀 정답이 없는 경향이 있고 변별적 자질이 이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핫한 이슈로 거의 90년대까지 국어 의문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론 전공을 안 하게 만든 그런 컨텐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미리 지금 한번 일별한 사람들은 막 그래서 되게 좀 약간 너무 수학적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왜냐하면 이제 그 포맷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포맷 때문에 해서 그런데 굉장히 핫하다가 이제 특히 영미권 이제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에서는 갑자기 이제 규칙의 음운 규칙 뒤에서 배우는 룰 베이스드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음운 기술을 하지 않고
constraint라고 해서 제약 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nstraint based system 메커니즘으로 규칙이 아닌 제약, 우리 뭐 제약 기억나죠? 제약으로 이렇게 의문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서의 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자질에 대한 논의가 조금 뭐랄까 크게 이제 포커싱을 못 받게 되고 국내의 이제 이 국어 의문론 연구에서는 이제 7, 80년대까지는 그 유럽이나 미국의 그 언어학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뭐랄까요? 국내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그런 기술 태도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변별적 자질 얘기가 조금 한물 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교직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는 친구들 보면 의문론 얘기에서 변별적 자질 얘기가 잘 다뤄지지 않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것 자체를 의문론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 한 데다가 최근에 좀 연구를 거의 안 할 경향이 있죠. 사실 이제 선생님은 90년대까지 그 논문을 많이 썼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이제 표면적인 그런 기술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던 분야이기도 해서 사실 굉장히 단순한 바이너리 시스템인데요. 선생님처럼 단순한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도 말했다시피 양분자질이다 보니까 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음성 혹은 모음성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또 모음과 반모음을 구분을 하려고 하면 모음은 음절을 이루는 성절성을 갖고 있지만 반모음은 성절성이 없겠죠. 네, 자음성은 컨소넌탈이라고 불러서 기류가 성도에서 장례를 받는 특성, 모음성은 반대로 그렇지 않겠죠. 성절성은 실라빅이라고 해서 홀로 음절이 중성으로 쓰일 수 있는 특성에 해당합니다. 네, 이 중에 성절성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분절음 단위가 아니라 이제 음절 단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절성이 음성학적으로 좀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구성에 참여할 때 가질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데, 우리 앞서 말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음절 참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단모음을 기준으로 음절 분계를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 한국어는 자음이, 예를 들면 공명자음들 같은 경우 이제 모음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음이나 비음이 단독적으로 성절성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음만 성절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어나 영어나 이제 다른 언어들의 경우에는 유음이나 비음이 성절성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자음인데 이들 공명자음이 성절성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절성은 음성학적 정의가 아니라 음절 안에서 음절 핵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에 의해서 정의되는 좀 독특한 존재죠. 영어, 예를 들어서 영어의 비음과 유음의 경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음절의 핵으로 사용되는 경우, 즉 중성이 되는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 음성학적으로는 실제로 이들 유음과 비음이 음성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원래 유음과 비음이에요. 그런데 성절성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달라지죠. 그래서 프리즘이나 마틸 같은 경우는 우리로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이름줄 아니야? 프리즘 E, 마틸 O 요거만로 생각을 하지만 영어에서의 프리즘은 보세요. 발음이 되잖아요. 프리즘, 마틸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비음과 유음이 성절성을 가까이 플러스 실레빅이에요. 반면에 팀, 볼 이럴 때는 마이너스 실레빅이에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일본어도 비자음들은 다 성절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절성은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복잡하지는 않아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질을 설정하는 것은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음소 목록이 달랐듯이 자질 목록도 변별적 자질의 목록도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료 자질의 자질 행렬 이렇게 들으니까 좀 끔찍하죠. 근데 설명 드리니까 별 얘기 아닌데 아마 프린트나 이제
PPT만 봤을 때는 웜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자질 행렬은 피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 이 수학적 용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쓴 거고, 이게 뒤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 뒤에 가서 소개를 했지만, 그 노암 촘스키 이제 그 synthetic structure라고 해서 기저형과 표면형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언어학 혁명을 이끌어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한 개념을 이제 의문론에서도 적극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1968년에 이제 뒤쪽에 이제 설명을 더 합니다. PPT 자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스 할레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그 의문론의 대가와 이제 그 어떤 기본적으로 새로운 언어학적인 그런 개념을 통사론에서 도입했지만 그 개념을 이제 의문론에서 같이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모리스 할레와 노암 촘스키가 함께 만든 사운드 패턴 오브 잉글리시, 당연히 영어에 대한 그런 그 작업이죠. 그 큰 이제 어떤 그 20세기의 의문논의의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든 그런 저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변별적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그 자질 행렬에 대한 소개를 해요. 특히 이게 왜 이런 식의 수학적인 그런 모델들이 나오게 되냐면 촘스키 자체가 언어학적인 그런 기술의 방식에 여러 가지 부등호라든지 집합기호라든지 또 수학적 함의의 공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수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변항이라고 하죠. variable. 그런 것들을 다 도입해서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하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 거의 뭐랄까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의문론적인 기술이나 통사론적인 기술에서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기호나 어떤 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자질 행렬이라고 하는 건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는데 그것을 자음성과 성절성으로 각가루를 씁니다. 변별적 자질도. 그럼 어떻게 돼요? 자음성에 대해서는 자음은 플러스 자음이죠. 성절성은요, 마이너스 성절성이고, 모음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자음성 플러스 성절성. 반모음은 자음도 모음도 아니니까 마이너스 자음성, 성절성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게 어때요? 자음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모음은 마이너스 플러스, 반모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조합을 해봤을 때 동일한 그 값이 밸류가 없죠. 그쵸? 피처 밸류가 동일한 경우가 없게 되니까 이 자질 두 개로 변별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난리가 났었죠. 이게 이제 처음 촘스키에 의해서 도입이 됐을 때는 통사론도 난리가 났지만 이렇게 명쾌할 수가 대단하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천재의 탄생, 지난번에도 아마 촘스키 얘기를 잠깐 했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의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이 rule based system, 모든 언어적인 현상을 어떤 규칙의 메커니즘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언어를 자연과학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건데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국어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중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룰로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가 봅니다. 어찌되었던 아주 신선한 혁명적인 그런 의문 기술의 태도였어요. 자, 자음성 대신 모음성인 무켈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만 달라지겠죠. 그리고 음양음성학 자질인 공명성, 즉 소노런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음성이나 성절성이나 모음성은 이제 조음성학 베이스의 자질인 반면 소노런트는 이제 음양음성학적인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서 조음성학이냐 음양음성학이냐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들 자질을 다 쓸 필요 없죠. 자음성, 모음성, 그다음에 공명성까지 다 쓸 필요는 없죠.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나머지 모음성과 공명성까지 다 쓴다면 잉여적이게 되고 비경제적인 그런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러한 태도는 이제 사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성절성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한 영어 같은 경우는 성절성 선택하는 것보다 뭐가 좋을까요? 오히려 자음성, 모음성
그 다음에 공명성까지 같이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비음이나 유음이 그 앞서 말한 대로 환경에 따라서 성절성을 갖기도 하고 갖지 않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음에 관한 자질입니다. 자음에 관한 자질 끝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